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박승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실크로드와 신라의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지역의 문화 그리고 예술 그리고 그 역사의 긴 흐름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크로드는 페르시아와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고대의 문명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실크로드의 그 문화 교류의 하나의 상징물과 같은 그 문학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학 작품을 우리는 쿠시나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쿠시나메를 통해서 우리는 신라의 역사와 그리고 신라의 문화, 나아가서 실크로드를 배경으로 하는 고대의 문화의 교류와 만남, 그리고 그 교류와 만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 또 하나의 문화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잘 익히 아시다시피 실크로드는 문명 교류의 현장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동아시아로의 이 전파와 교류는 카스피해 남단에 위치했던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이미 정비된 실크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 문화의 동아시아 전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산조 페르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나아가서 삼국시대 한반도와의 교류 문화 교류의 연장선을 그리고 그 관계와 만남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산조 페르시아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문화 접점의 지역이었던 이 카스피해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문화 교류와 경험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와 동아시아 문화 교류는 바로 이 카스피해 남부의 오래된 문화 교류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고대 사산조 페르시아와 중국을 경유하는 동아시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삼국시대의 한반도가 연결되어 있었던 소위 고대 사회 문명 교류의 현장이 바로 실크로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실크로드 문명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죠. 그것은 육로로도 그랬고 또 실제로 해상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서도 문명 교류의 역사를 찾아가서 그 역사의 한 부분을 현재화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는 그래서 고대 문명 교류의 현장이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컨텐츠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실크로드는 아프리카 그리고 비잔틴 문화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양한 문화 자원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과 한반도로 진출하는 바로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실크로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아프리카, 비잔틴,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 나아가서 중앙아시아와 중국, 삼국시대의 통일신라를 연결하는 이 거대한 문명의 이 선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사료에도 보면 이미 6세기경부터
부터 페르시아 상인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를 거쳐 중국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해안에 진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서아시아의 물자라든지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도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천주, 복주, 항주, 양주 이런 곳에서는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권을 확대해가면서 결국 삼국시대에 한 번 더까지 그 문화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페르시아 문화의 상징과 같은 그런 작품이 하나 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도 이 사산조 페르시아의 그 문학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이 천일 야화로도 알려져 있는 이 아라비안 나이트는 사산조 말기 코스로 1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칼랄라와 딘네라고 하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천일 야화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인도의 구전 그리고 전설을 토대로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설화들을 함께 묶어서 페르시아어로 번역한 작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라비안 나이트는 소위 융합 문명으로서의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주는 작품이고 아바스 제국이 이것을 집대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소위 민족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서 이슬람 세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들의 심상까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지적 성격으로서의 아라비안 나이트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이슬람 문화, 특히 사산조 페르시아와 이 실크로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었던 삼국시대의 이 신라의 문화의 이 연결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신라가 급성장하고 신라가 통일되면서 굉장히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그리고 문화를 축적해가는 과정에 이 페르시아와의 만남은 신라의 고대 문화를 성숙시키고 또 다양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와 페르시아가 이렇게 교류하고 연결되고 또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갔던 그 역사적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에서 발견된 다양한 그 서아시아 페르시아 교역품의 그 내역을 봐도 그렇고요. 또 지금 경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토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독특한 문화와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서아시아 페르시아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페르시아 유리 제품이 대량으로 출토된다든지 페르시아 카펫 유명하죠. 페르시아 카펫을 사용했다라든지 아랍 페르시아인들이 그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신라로 진출해서 이런 무역 그리고 교역 물품들을 교류하고 또 상호 무역을 진행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주 계능에 있는 이방인 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무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당대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속적 상상의 세계에
존재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 또 이 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페르시아와 신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또 전면적인 그런 교역과 교류가 있었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멀리 서아시아의 사산조 페르시아 문화가 한반도로 흘러 들어왔다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의 주 내용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페르시아와 신라를 연결하는 이 거대한 흐름, 이 흐름을 우리는 일명 문화적 그 흐름을 통해서 구현되었던 문화적 동질성 혹은 문화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의 접점, 연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문화적 동시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는 이런 문화적 동시 패션의 시대였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부터 시작해서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 도시였던 타브리즈, 그리고 이슬람 제국의 수도였던 바그다드,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 그리고 경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경계를 넘어선 국가와 도시의 경계를 넘어선 이 거대한 만남과 흐름은 문화적으로 소위 동일 패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패션의 연결, 그러니까 이 패션이라고 하는 건 문화적 패션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활문화, 생활적 측면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다양한 문화를 즐겼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는 문화적 동시 패션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물정과 관련된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보다시피 괴능에 있는 무인상도 있고요. 또 귀걸이와 같은 이런 귀금속들도 페르시아 문화와 신라 문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페르시아 요리 제품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라와 페르시아의 연결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컨트라포스트라고 하는 증거인데요. 이건 이제 소위 문화적 형상 과정에 고대에 혹은 고대에서 만들어졌던 유럽의 미학 혹은 그 문화적 형상들이 동아시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또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세 개의 이 형상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자세, 태도가 매우 닮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기울여서 몸의 전반적인 굴곡이나 맵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비너스상에서도 그리고 그 실크로드의 경로 중에 있는 중국의 막고글에서 발견된 당나라 불상에서도 그리고 신라의 불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컨트라포스트와 같은 소위 미학적, 형상적 이미지의 공유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신라와 그리고 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과 연결은 다양한
문학적 그 상징과 결과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크로드 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배경으로 하거나 혹은 실크로드의 교역과 교류의 그 역사들을 다양한 이야기와 또 서사물로 그렇게 재탄생시킨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문명교류는 신화와 이야기를 연결하고 그리고 상상력을 서사물로 재현하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정보나 물질 그리고 사람의 연결은 문화적 상상력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결국 서사를 통해서 표현되거나 실현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서사물들은 한동안 구전되다가 글자나 혹은 언어 사용이 보다 더 편리해진 일정한 시점에 그런 구전되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쿠시나메입니다. 쿠시나메는 우리가 흔히 이제 신라와 페르시아가 그런 실크로드 통해서 상호 연결되고 교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고 그와 관련된 물정들을 발견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와 신라가 신라의 역사 문화는 물론이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들 사이의 만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쿠시나메는 그래서 신라와 페르시아를 연결하고 보여주는 심지어는 그들의 삶의 심상까지도 드러내어주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신라와 페르시아와의 관계를 뛰어난 서사적인 장치와 그리고 당대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았던 민중들의 문학적 역량으로 표현된 이 쿠시나메 대서사시라고 부르죠. 매우 특별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쿠시나메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쿠시나메는 7세기 중엽 통일신라 전후의 신라를 다룬 신라의 역사 그리고 문화 그리고 신라의 다양한 의례라든지 생활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신라를 다루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구전된 서사시였습니다. 이슬람 이전 시기에 소위 영웅 서사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던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서사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시나메라는 말은 쿠시라고 하는 인명과 나메라고 하는 페르시아어라고 하는 또 된 책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쿠시에 대한 책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시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책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쿠시나메는요 총 10,000쿠벌레 우리가 흔히 대꾸를 쓰죠. 우리도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쿠벌레라고 부른답니다. 이 대꾸로 되어 있는 이 쿠벌레가 10,000개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전성되던 이 쿠시나메를 10세기 이후 중국 종이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11세기에 이란 학자였던 이번 압달 하이러에 의해서 필사편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쿠시나메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쿠시나메는 신에 대한 찬미, 지혜와 지식에 대한 존중,
인생의 유한성, 그리고 예언자 무하마드에 대한 경배로부터 시작해서 쿠시나미의 중요 인물, 즉 쿠시, 그리고 그 쿠시가 살았던 중국과 또 혹은 이후에 이 쿠시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라로 들어오면서 신라에서의 삶,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영웅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쿠시 하면은 크게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편에는 주인공인 이 쿠시가 바그다드의 폭정자, 아랍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편에서는 중국의 왕으로도 등장합니다. 물론 후편에서 본격적인 신라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쿠시의 이야기는 후편에서는 아주 일부만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쿠시나메 대서사시에서 신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라와 관련된 부분은 후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쿠시나메는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후편인데, 전편은 후편을 위한 그냥 도입부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신라의 지리적인 상황, 또 부속도서, 여가, 군대, 천체관, 과학정보, 인문학, 스포츠, 궁중생활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기록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랍과 이슬람 자리에 등장하는 신라에 대한 기술과는 매우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매우 독특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쿠시나메에서 이 신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요약 정리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마친은 중국의 주병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친 상인이 산중에 이란인 거주지를 지나갔다. 그리고 아비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아비틴은 이 상인들에게 이란인 거주지에 살고 있는 그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왕에게 좀 전해달라고 서신을 부탁하게 됩니다. 서신을 받은 마친의 바하크 왕은 포갑자 바그다드 자하크와 중국 왕 쿠시의 만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이란인들과 아비틴, 그러니까 이 이란인들의 지도자이고 또 페르시아의 왕자이기도 하죠. 이 아비틴에게 위로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마친 왕은 이란인들을 받아들일 경우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웃 신라의 왕 테후르와 신라는 매우 천국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남의 침략을 받지 않은 나라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라까지 안전하게 이란인들을 데려다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로를 자세히 살펴주고 신라 왕에게도 비밀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이란인들은 아비틴에 따라서 마친을 거쳐 배를 타고 신라로 향하게 됩니다. 신라로 가는 모든 배는 이 마친 왕이 마련해 주었고요. 험한 파도를 헤치고 신라에 도착한 이란인들은 그곳 관리를 통해서 이 마친 왕이 보내줬던 그 비밀 편지를 신라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신라의 왕인 테우르는 크게 기뻐하면서 이란인들을 극진히 맞이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항구로 보내서 아비틴과 이란인들을 영접하게 되죠. 아비틴과 신라의 두 왕자가 함께 신라 왕이 있는 궁으로 도착하고 음악이 연주되고 성대한 환영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쿠시나메에서는 이때의 신라의 도시의 아름다움, 그리고 궁의 모습, 골목의 풍경들, 그리고 도시 주변의 모습들, 신라왕의 환대 등과 관련된 모습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비틴은 신라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국정에 대한 조언자로도 활동을 합니다.
신라와 이란 간의 결속이 점점 이렇게 다져지면서 관계가 지속되는데, 한편 국제정세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신라에서 이란인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비틴의 우려에 대해서 신라왕은 친구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왕은 이란과 신라 간에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를 통해서 무역과 거래가 있어 왔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신의를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왕 쿠시가 신라를 침공하자 아비틴이 이끄는 이란군이 신라를 도와서 중국 군대를 물리치면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신라왕과 아비틴은 더욱 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자인 아비틴은 신라의 공주인 프라랑과 결혼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게 되고, 신라왕은 본 그때 결혼을 허락하고, 그러고 프라랑은 아비틴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예언자들은 태어날 왕자가 바그다드의 자아크를 물리치고 이란인들의 복수를 해줄 수 있다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 프라랑 공주가 임신한 상태의 아비틴은 조국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중국을 거치는 육로 대신에 해로를 선택합니다. 이때 바닷길에 경험이 많은 신라 뱃사람의 안내를 받게 되죠. 아비틴과 프라랑 공주 사이에 태어난 왕자 페리두는 아버지 아비틴이 복권 자학회에 잡혀서 암살 당한 뒤 그 아버지를 복수를 하고요, 이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테오르 왕이 사망하고 아들 가람 왕자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페리두는 어머니 프라랑 공주 덕분에 신라왕 가람과 협력을 도모합니다. 양국 사이에는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오갔고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군사적 협력까지도 함께 하게 된다고 쿠시나메 안에 신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대서사시 쿠시나메는 신라의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또 다양한 영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고대 페르시아와 지금의 이란과 신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그리고 그들의 우호,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페르시아와 신라가 얼마만큼 깊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쿠시나메는 고대의 대서사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쿠시나메 속에는 고대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삶과 상상력과 이해의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고대의 역사의 일부로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 이 쿠시나메를 통해서 신라와 페르시아의 관계와 나아가서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역과 무역과 교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쿠시나메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교역과 교류와 연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